미중 정상이 나흘 만에 다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미국과 협조할 의사도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외교위원회를 부활시켰습니다. 19년 만에 부활한 외교위가 대외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단설 유치원 실패를 자제하겠다는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당은 일부 언론의 오보를 물고 늘어지는 한심한 작태라고 받아쳤고 민주당은 국공립 유치원이 부족한 현실을 외면했다며 반격을 이어갔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게 법원의 기각 사유입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폭로했던 고영태 씨가 어젯밤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세관장 인사에 개입하고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인데 고 씨는 체포에 반발해 내일 체포 적부심을 받기로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태극기를 들고 기둥을 걸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폭력 사태 책임이 경찰에게 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경찰이 과잉으로 대감으로써 사람이 다치고 죽게 된 겁니다. 흠집 투성이 렌터카를 빌려주고 반납할 땐 운전자 탓이라며 트집 잡아 수리비를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초보나 여성 운전자를 노려 1억 원 넘게 뜯어냈습니다.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터널 안에서 갑자기 유턴해 역주행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정면 충돌한 차량 2대 모두 불에 탔고 운전자 2명이 숨졌습니다. 부산 LCT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전직 검사장에게 3억 원을 줬다는 이영복 회장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무혐의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은 물론 소환도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해 봐주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가 다르게 고조되던 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나흘 전에 만났던 미중 정상이 오늘 다시 전화로 대화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먼저 전화한 것 같은데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 미국과 협조할 뜻을 밝혔습니다. 강대강으로 치닫는 한반도 정세, 중국이 모종의 역할을 시작하는 것 아니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먼저 워싱턴 정화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통화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통화에서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고 말하고 미국과의 소통과 협조를 희망했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일단은 북한을 바닥까지 눌러놔야 향후 협상의 실마리도 풀린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 그리고 중국도 여기에 동참하라는 압박을 더 이상 외면할 수만은 없다는 판단이 깔린 듯합니다.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미국의 군사력을 언급하며 북한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We have the best military people on earth, and I will say this. He is doing the wrong thing. 트위터를 통해선 중국 도움이 없어도 미국 독자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중국이 나선다면 미중 무역 거래가 한결 편해질 것이라는 당근도 꺼내들었습니다. 미국의 대북 군사 행동에 대해선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 대부분이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실적 제약이 많다는 건데 북한과 미국의 지도자 모두 예측 불가한 측면이 많다는 게 위기감을 키우는 한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화석입니다. 자, 미중 정상의 통화가 한반도 상황에 의미하는 바는 어떤 건지 중국 쪽 취재 결과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안방 플로리다에서 시진핑 주석을 대응한 다음 날 곧바로 핵항모 칼 빈스노의 뱃머리를 한반도로 돌렸습니다. 이에 북한도 미국의 무모한 침략 책동에 기꺼이 대응해주겠다고 반발하며 한반도 정세는 급격하게 달아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모두 예측하기 힘든 지도자라는 점도 시진핑 주석에게는 부담이었을 걸로 보입니다. 坚持实现半岛无核化这个目标，坚持维护半岛和平稳定，坚持通过对话谈判和平解决，这个立场美方非常清楚。 미국의 고위급 대화 체계를 강조한 것은 중미 간에 해결할 문제가 많은데 일단은 자제하면서 시간을 갖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而且这个渠道非常畅通，而且在进行着每一次重大的国际上有什么变动，我们马上沟通。 중국은 동시에 언론 보도를 통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원유 공급 중단 등 북한이 견디기 힘든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오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긴밀한 소통을 강조하면서 중국 방문을 기대한다고 화답한 것은 시진핑 주석의 의도를 어느 정도 존중하는 제스처로 풀이된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우리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아래 외교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원래 서방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19년 전에 없앴던 조직입니다. 위협만 하는 건 아니라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어제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된 사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외교위원회 부활입니다. 회의에서는 넷째 의정으로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를 선거했습니다. 위원장에는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위원회는 대외 경협 전문가인 리룡남 내각부총리와 대남 업무를 담당하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육자회담 북측 대표로 잘 알려진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등 6명이 선출됐습니다. 대미외교와 대남협상, 대외 경협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교위원회는 유화 국면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대외관계 개선이라든지 개방이라든지 친선이라든지 핵이 아닌 다른 목표도 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주목되는 면도 있습니다.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외신 기자 120명가량을 불러들인 북한 당국은 행사 준비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일반 시민들은 그래서 우리 원수지만 있으면 우리 마음은 항상 든든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국의 압박에 더해 많은 외신 기자들도 머물고 있어서 북한이 핵실험과 같은 전략 도발을 할 가능성이 당분간은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일본 정부는 좀 심하게 말하면 즐기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위기감을 증폭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도쿄 성우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9일 미국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이 한반도 주변으로 발진하자 일본은 곧바로 해상자위대와 공동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일본 정부에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해외 안전 홈페이지에 한국을 방문하는 자국민에게 한반도 정세에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전경고문을 올렸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한 발 더 나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의 안전에 필요한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いかなる事態にも対応できるよう万全な体制を取っ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아베 총리는 납치자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한반도 위기 상황을 한층 더 강조했습니다. さまざまなこの事態が起こった際にはですね、この拉致被害者の救出について米国側のですね、協力を要請している。 이처럼 일본 정부와 정치권이 한반도 위기설을 증폭시키는 것은 선제 공격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고치고 군사력을 증강하겠다는 아베 정권의 우경화 전략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올 들어 하락세를 보이는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위기 국면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쿄에서 SBS 성호영입니다. 네,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안 기자. 네. 그 미중 정상이 오늘 전화 통화한 것에 대한 분석을 보면 아무래도 네. 시진핑 주석이 북한 좀 다잡는데 노력을 할 테니까 너무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마라. 뭐 이런 류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중국이 아무리 뭐 북한을 다잡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뭐 원하는 만큼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북한을 뭐 망하게 하는
이런 것까지 하지는 않는다는 거는 분명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어제 이 중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우다웨이가 네. 북한이 중국말을 안 들어서 중국이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네. 취지의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북한 명주를 중국이 주고 있다. 이건 엄연한 사실이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북한이 존재하는 게 중국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압박하지는 않겠다는 건데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이 부분을 건드려 보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중국을 미국이 압박을 해도 중국이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를 내놓지 않는다. 예. 이럴 경우에 만약에 미국이 뭘 혼자 한다면 어떤 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경제 외교적인 제재 그리고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걸로도 큰 효과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중국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지점까지 미국이 몰아붙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북한을요? 예. 아니 그렇죠. 중국을 네, 중국과 중국. 북한을 몰아붙이는 네. 건데 그 지점이 뭐냐? 바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까지 만드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중국한테도 이익이 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되면 중국이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요새 강경하게 나오는 건 바로 그 지점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직전까지 계속 직전까지는? 압박만 하겠다는 건데 압박만 갖고 중국이 움직일까요? 예, 사실 북한의 이 핵 미사일이 만약에 이제 정말 미국의 본토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네. 미국의 항공모함이라든가 가공할 만한 다른 전력들이 한반도에 상시 배치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중국한테도 좋지 않거든요. 예. 따라서 결국에는 이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게 우리나라나 미국, 중국한테 이익이 되는지 좀 공감대를 찾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 다음 달 대선에서 우리 새 대통령이 선출이 되는데요.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은 네. 우리 한국, 미국, 중국이 다 같이 모여서 이 북한 문제를 어떤 구도로 끌고 갈지에 대해서 좀 전략적 차원의 대화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간이 급해 보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최선을 다했다는데 검찰이 생각하는 최선이란 게 궁금해집니다. 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새벽 우병우 전 수석은 구치소가 아닌 집으로 향했습니다. 취재진의 도전적인 질문에도 부드러운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영장이 자꾸 기각되는 건 본인이 청렴해서입니까? 검찰의 의지가 없어서입니까? 그래요. 자, 그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 역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범죄 사실이 죄가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뜻으로 우 전 수석이 구속될 만큼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2달 전 특검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와 거의 다르지 않아 검찰이 지난 한 달여 동안 벌인 보강 수사가 무색해진 셈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황제조사 논란에서부터 비롯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 전 수석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전후로 빈번하게 통화를 했다는 검찰 수뇌부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과정에서 거론된 고위 간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법조팀 박상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우 전 수석 이제 두 번째 영장 기각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이 법원은 혐의 내용에 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네.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근데 이 말은 우 전 수석이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좀 부족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나아가서는 검찰 수사가 미진한 점이 있었다. 법원이 보기에는 그런 판단이 있은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인 진행된 수사 상황을 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소명이 안 된다라고 했던 부분은 현재 이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현재 구속이 된 상황에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입장인 우 전 수석이 어느 누구와 증거를 없앨 수가 있겠느냐. 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이제 검찰이 현재 영장을 재청구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현재보다 이제 더 나아간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은 상태고 또 다음 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다음 주 초, 이번 주 말 정도에는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현재 사실입니다.
다시 영장 청구라는 거는 뭐 시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검찰은 어쨌든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최선을 다했다,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 모양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게 지난해 8월부터입니다. 네. 현재 물론 진행이 되다가 끝나기도 하고 뭐 새로운 수사가 시작되기도 해서 그렇죠. 현재 8개월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동안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소환 조사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특검에서는 한 차례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한 결과가 바로 이거다라고 한다면은 검찰 수사 오히려 우 전 수석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 이런 부분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들은 좀 있습니까? 네, 검찰은 우병우 사단 뭐 이런 의혹들을 부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 전 수석 반드시 구속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검찰이 우 전 수석을 수사를 하면 할수록 검찰 조직도 같이 수사를 해야 되는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 전 수석을 둘러싼 의혹이라는 게 이 정윤회 수사라든지 세월호 수사 의혹이라든지 이런 검찰 수사와 관련돼 있는 의혹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얼마 전에 통화 횟수 뭐 기사도 나왔습니다만은 우 전 수석을 수사하려면 검찰의 수뇌부, 법무부의 간부들 이런 부분들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수사의 한계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대선 소식입니다. 각자 일정에 바쁜 대선 후보들이 모처럼 한자리에서 그것도 여러 번 마주쳤습니다. 무대 아래에서는 서먹했고 무대 위에서는 치열했습니다. 강청원 기자입니다. 지방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원내정당 후보 4명이 처음 원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대화 대신 침묵이 흐르기 일수. 특히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그랬습니다. 제대로 눈길 한번 안 줬습니다. 서먹한 분위기는 무대 인사말이 시작되자 달아올랐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체를 놓고 문 후보의 발언을 안 후보가 반박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건 굉장히 낡은 사고방식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홍준표 후보는 안 후보의 중도 확장 노선을 꼬집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적당히 버물려서 융합으로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안철수 후보님 전성시대가 앞서 열린 다른 언론사 포럼에서도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는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놓고 분명한 각을 세웠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모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민간과 기업의 몫인 겁니다. 심상정 후보는 문 후보 정책에 공감했습니다. 철저히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따라오도록 해야 합니다. 홍 후보를 뺀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국회 개헌특위 회의에서 다시 어색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실시에 동의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유치원 공약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면서 민주당이 비판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당은 일부 언론의 오보를 물고 늘어지는 거라고 받아쳤습니다. 정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단은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의 행사장에서 안철수 후보가 한 이 발언이었습니다.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은 자제하고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독립운영 보장하고 사립이 아닌 국공립 유치원은 학교 안에 짓는 병설과 학교 밖에 짓는 단설로 나뉘는데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를 거론한 겁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이 잘못 알아듣고 병설 유치원 신설 자제로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 후보가 또 말을 바꿨다며 즉각 비판했습니다. 병설 유치원을 확대하자고 했던 안 후보가 이번에는 자제하자고 하니 국민들은 안철수 후보의 교육 철학이 무엇인지, 국민의당은 잘못된 기사를 받아 기다렸다는 듯 비난한 건 한심한 작태라고 역공했습니다. 민주당의 반격이 이어졌습니다. 단설 유치원이라고 해도 신설을 자제하겠다는 건 국공립 유치원이 부족한 현실을 외면하는 거라는 겁니다. 단설이든 병설이든 모두 국공립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추첨 결과에 울고 웃는 서민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짓는데 시간과 돈이 많이 들고 통원 거리도 먼 대형 단설 유치원만 신설을 자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되받았습니다. 병설이나 소규모 단설 유치원을 확충하겠다는 겁니다. 만 3세부터 유치원은 모두 공교육화됩니다. 거기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두 정당의 공방 속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안 후보의 공약 철회를 촉구하면서 논란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보수정당 후보들은 안보와 TK에 모든 걸 거는 전략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중국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쏟아냈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또 TK 표밭을 누볐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우다웨이 중국 측 6자회담 수석 대표를 만난 홍준표 후보의 발언은 강했습니다. 사드를 넘어 한반도 전술핵 배치 필요성을 제기하고 중국의 대북 송유관 차단까지 직접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대북 송유관을 차단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송유관을 차단하면 북의 모든 경제가 마비가 됩니다. 대북 정책을 힘의 우위 정책, 공세적 국방으로 바꿔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군 원로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을 만나며 안보 이미지 부각에 힘썼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경북 안동과 영천 등을 돌며 대구 경북 민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후보로 확정된 뒤 모두 9차례 지방 일정 중 6차례가 영남 지역 방문입니다. TK 민심은 결국 자신을 택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방황은 하지만 이제는 차츰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누가 이제 안보 경제 잘 해결할 후보냐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두 후보 모두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보수표를 얻기 위해 말을 바꾸는 위험한 지도자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기업과 이익을 나눠 갖는 이익 균점권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국회팀 한정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한 기자, 좀 판세가 좀 요동치기 시작하니까 후보들마다 전략이나 또는 어디 찾아가는 행보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선 문재인 후보부터 볼까요? 네, 문재인 대세론이 상당히 희미해지면서 전략 바꾼 겁니다. 집토끼들은 단단하게 잡아놨는데 산토끼 마음 얻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죠. 네, 그동안은 적폐청산만 계속해서 외쳤다면 이제는 안보와 경제를 두 축으로 해서 확장을 위한 우클릭에 나선 겁니다. 어제는 5당 대선 후보가 참여하는 긴급 안보 비상회의 제안했고요. 그렇죠. 한반도에서 참화가 벌어지면 저부터 총 들고 나서겠다. 당선되면 미국부터 가겠다. 이런 발언을 한 거는 중도 보수층을 향해서 이제는 안보 불안감 걷어주십시오 하는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이노믹스라고 이름 붙인 사람 중심 경제 정책을 내놨는데 성장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 역시 외연 확장 시도로 읽힙니다. 안철수 후보도 달라졌는데 지향하는 방향은 비슷한 것 같아요. 문재인 후보와. 네, 안철수 후보는 이제는 추격자 모드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오늘은 의원직 사퇴 밝히면서 배수진을 쳤습니다. 퇴로를 차단하고 기득권 내려놓는 모습 보임으로써 상승세에 가속도 붙여서 50% 이상 지지 얻어내겠다 하는 전략입니다. 우선 자신에게 넘어온 보수층 표심 계속해서 붙잡아 놓기 위해서 사드 배치 반대였던 당론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취약한 20, 30, 40대 향해서는 일자리와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 적임자다 하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홍준표, 유승민이 보수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네, 홍준표 후보 오늘 탄핵에서 안보로 대선 구도가 전환했다 하면서 전략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집중하던 화력은 이제는 보수 표심 빼앗아간 안철수 후보에게도 돌리고요. 거친 발언 이제는 자제하겠다 하는 방침입니다. 유승민 후보는 보수층 내에서 상대적인 열세 인정하고요. TK 공략과 TV토론에 올인하겠다 하는 방침입니다. 오늘은 또 제3지대론의 상징이었던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대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요. 아직 앞으로 누구 손을 들어줄지가 남아있어서 후보들의 수일기 상당히 분주해질 것 같습니다. 누구 손 들어줄지 좀 예상은 안 됩니까? 네, 아직은 손을 들지 않겠다라고 발언은 했는데 그래도 또 사실상 안철수 후보 쪽을 예고하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져서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좀 봐야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타야 한다면서 자리에 앉아있는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린 미 유나이티드 항공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비난과 불매 운동이 번지고 있습니다. 주가까지 급락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터널 안에서 갑자기 유턴을 해 역주행하다 정면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가해 운전자, 피해 운전자 모두 숨졌습니다. 보도에 김정우 기자입니다. 짙은 어둠이 내린 밤, 터널에 진입한 벤츠 승용차가 4차로로 이동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방향을 바꿔 역주행하기 시작합니다. 역주행하던 차량은 조금 뒤 마주오던 다른 벤츠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횟집을 운영하는 36살 장모 씨가 사고를 낸 시간은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장 씨는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평촌나들목 인근 수암터널 안에서 갑자기 유턴한 뒤 7km 정도를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사고 직후 두 차량엔 불이 붙었고 장 씨와 마주오던 차량 운전자 47살 신모 씨가 모두 숨졌습니다. 역주행하던 차량을 발견했으나 2차선에 나란히 주행하던 차량이 있고 속도가 다소 빨랐던 관계로 미처 피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정면 충돌.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인 장 씨가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유턴한 점 등을 고려해 음주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예정입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 신 씨는 한 IT 업체 대표의 운전기사로 대표를 자택에 내려준 뒤 자신의 집으로 가던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이미 흠집이 나 있는 렌터카를 빌려주고 돌려받을 때 운전자 탓이라며 수리비를 뜯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항의하면 몸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위협했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렌터카 업체 주차장. 손전등을 든 남성이 유독 차량 아래쪽만 꼼꼼히 살핍니다. 이 남성은 렌터카 업체 소장인 24살 김모 씨. 김 씨는 원래 흠집이 나 있던 렌터카를 빌려준 뒤 돌려받을 때는 새로 생긴 흠집이라고 윽박질러 수리비로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손님이 반발하면 자신의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했고 당장 현금이 없다는 사람에겐 차용증까지 쓰도록 했습니다. 동영상을 찍어놨는데 동영상에서 좀 밑에 부분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 정도만 눌러서 말하더라고요. 김 씨 등은 이렇게 차량 범퍼 아래 잘 보이지도 않는 흠집을 근거로 무리하게 수리비를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00여 명, 피해액은 1억 원이 넘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대형 렌터카 업체에선 차량을 빌리기 어려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초보 운전자나 여성 운전자가 많았습니다. 다른 데서는 대여를 안 해주겠다고 했어요. 1년 운전면허증 미만.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는데. 렌트를 할 때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휴대폰으로 꼼꼼하게 사진을 촬영하고 그래도 수리비를 요구하고 협박할 경우에는 지불하지 마시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시는 게. 경찰은 김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구경하다가 입고 있던 레깅스 속에 넣어 훔친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옷에 주머니도 없는데 왜 도둑으로 모냐며 큰 소리치다 경찰 몸수색 끝에 발각됐습니다. CJB 김기수 기자입니다. 청주시 가경동의 한 금은방. 검은 모자를 눌러쓴 여성 2명이 진열대 앞을 서성입니다. 몸에 딱 붙는 레깅스를 입은 21살 최모 씨가 물건을 고르는 척하더니 재빨리 레깅스 속으로 감춰버립니다. 최 씨는 친구와 함께 물건을 사는 척하며 시선을 분산시킨 뒤 이곳에 있는 금팔찌 2개를 훔쳤습니다. 눈치를 챈 매장 직원이 추궁하자 레깅스에 주머니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며 오히려 경찰을 부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불쾌하다고 기분 나쁘다고 자기 만져보라고 어디 숨길 데도 없는데 만져보라고 오히려 자기가 막 화를 내면서 자기가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출동한 여성 경찰관은 최 씨의 동의를 얻어 화장실에서 몸수색을 벌였습니다. 속옷까지 뒤졌지만 금팔찌가 나오지 않아 의아해했던 순간 최 씨가 몸속 금팔찌를 손으로 빼내는 게 들통났고 그제서야 최 씨는 엉덩이 꼴 사이에 숨겼다고 실토했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출국을 하니까
보리발을 내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신체 수사를 해가지고서. 경찰은 최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일본에서 꿀이 섞인 이유식을 먹던 생후 5개월 아기가 숨졌습니다. 몸에 좋을 줄 알고 조금씩 먹였던 꿀이 호흡곤란, 경련 같은 증상을 일으켰습니다. 돌 전 아기에게는 꿀을 먹이면 안 되는 이유, 남주현 기자와 알아봅니다. 먼저 숨진 아기의 사망 원인이 꿀 때문인 거는 규명이 된 건가요? 네, 그 숨진 아기 얘기부터 하자면 5개월 된 일본 남자 아기입니다. 그 호흡곤란, 경련 증세로 한 달 넘게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말에 숨졌는데요. 그 아기 엄마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원 전에 한 달 넘게 주스에 꿀을 타서 먹였고요. 도쿄 보건당국 조사해본 결과 이 꿀이 아기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네, 이유식 시작할 무렵에 어린 아기에게는 주위에서 음식을 먹이기는 하지만 꿀을 먹이면 안 된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들고 나온 게 마트에서 산 꿀인데요. 네. 뒷면에 보면 아주 작은 글씨지만 만 12개월 미만의 아이에게는 먹이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 돌 이전의 아기가 꿀을 먹고 그 보톡스라는 상품명으로 잘 알려진 보툴리눔 독소 중독으로 숨진 사례가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확인이 됐거든요. 그 보툴리눔은 잘 아시겠지만 그 극미량으로도 사람을 숨지게 하는 맹독성 물질입니다. 네. 근데 꿀에 이 맹독성 물질이 들어 있는데도 어른들은 꿀 먹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 일부 꿀에서 발견되는 보툴리눔 독소는 보툴리눔 포자라고 하는 껍질에 쌓여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람의 장에서 껍질을 벗고 나오면 그 독소가 되는 겁니다. 어린이와 성인의 경우에 소화액으로 이걸 거의 죽일 수 있는데 장 발달이 덜 된 1세 미만 아기들은 이 독소가 죽지 않는 거예요. 보툴리눔 포자는 6시간 이상 아주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가열해야 죽기 때문에 아예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돌전 아기에는 꿀을 먹이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직원들 태워야 한다며 이미 착석해 있는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린 미 유나이티드 항공이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난과 불매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번졌고 주가도 급락해 하루 사이에 시가총액 3천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아름다운 승무원이 쇠반지로 무장한 주먹을 내보이며 경고합니다. Will beat you so badly, you'll be using your own face as a flotation device. 폭력까지 써서 승객을 강제로 끌어낸 유나이티드 항공을 비꼬는 패러디 영상입니다. SNS엔 유나이티드 항공의 마일리지 카드나 신용카드를 잘라낸 사진, 이번 사태를 비꼰 각종 사진과 문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스타들까지 가세하면서 유나이티드 항공 불매운동은 전 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시가총액이 3천억 원 가까이 사라졌습니다. 미 백악관까지 나서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I don't think there's a circumstance that you can sit back and say this probably could have been handled a little bit better when you're talking about another human being. 다급해진 회사 측은 뒤늦게 제대로 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사건 직후 해당 고객이 공격적이었다며 책임을 밀었던 태도에서 완전히 꼬리를 내린 것입니다. He was like the rest of us, a little stunned that they would even suggest such a thing, and not disruptive at all. 이번 사건에 대해 미 의회가 진상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항공사들의 초과 예약 관행 자체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부산 해운대 LCT 비리 검찰 수사 결과가 소리만 요란하고 결과는 별 볼 일 없이 끝난 사실 아실 겁니다. 심지어 야4당이 대선이 끝나면 특검을 추진하기로 합의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좀 더 들여다봤더니 이영복 회장이 전직 검사장에게 3억 원을 줬다고 진술을 했는데 검찰이 그냥 무혐의 처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임찬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월 부산 해운대 개발 사업인 LCT의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은 검사장 출신으로 법무부 출입 외국인 정책 본부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에게 거액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LCT가 투자 이민재 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도와준 대가로 3억 원을 줬다는 겁니다. 투자 이민재 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일정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 자격이 부여됩니다. 중국인 투자자를 모집해야 했던 LCT로서는 관련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2013년 5월 LCT를 투자 이민제 지역으로 전격 지정했고 이후 이영복 회장 측이 석 전 검사장이 소속된 법무법인 계좌로 10여 차례에 걸쳐 3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회장의 측근들도 검찰에서 관련 법무 수요가 많지 않았는데 이 회장 지시로 석 전 검사장에게 송금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석 전 검사장은 정식 자문 계약을 맺고 수임료로 받았으며 당시 LCT 관련 일을 하기 위해 입국하는 중국인들의 비자 업무를 처리해줬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적인 변호사 활동의 대가란 주장입니다. 검찰은 석동현 전 검사장을 서면 조사로 가름한 채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일선 검찰청이 다루는 사건 가운데 대형 사건이나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있는 대감찰청에 수사 내용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수사의 방향을 논의하고 또 지휘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석동현 전 검사장과 관련한 의혹도 부산지검이 대검찰청에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이어서 전병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영복 LCT 회장과 석동현 전 검사장 간의 돈 거래가 수상 적다고 판단한 부산지검은 지난 1월 대검찰청에 관련 의혹을 보고했습니다. 수사팀은 당시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석 전 검사장에 대한 출국 금지와 오간돈의 정확한 용처를 밝히기 위한 계좌 추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울러 석 전 검사장을 직접 소환해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일선 수사팀의 강제 수사는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고 석 전 검사장은 한 차례 서면 조사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론은 무혐의 내사 종결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검은 석 전 검사장의 해명에 일리가 있고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검도 수사 초기 사건 보고를 받았지만 특별히 지휘한 적은 없으며 내사 종결 사실도 부산지검 보고를 받고서야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불거진 의혹에 비해 너무나 초라한 수사 결과에 수사 과정에서 이런 의심스러운 정황도 제기되면서 특검 수사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폭로했던 고영태 씨가 어젯밤 검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세관장 인사에 개입하고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인데 고 씨가 반발해서 내일 체포 적부심이 열립니다. 보도에 민경호 기자입니다. 검찰은 어젯밤 9시 반쯤 경기도 용인의 고영태 씨 주거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고 씨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이른바 고영태 녹취 파일에도 등장하는 인천 본부세관장 인사 개입 혐의 때문입니다. 세관장님 앉을 때 돈 들어갔으니까 제거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들어간 돈을 빼려고 헤어져 빚이 생겼는데 그래서 그랬더니 과장이야. 검찰은 고 씨가 전 인천본부세관장 이모 사무관의 부탁으로 이 씨의 선배 김모 씨를 인천본부 세관장에 앉힌 뒤 2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만 이 사건이 국정농단 수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한 달 넘게 계속 잠적하고 있었고 당시에도 1시간 반 정도 집안에 버텨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 씨 측은 그동안 수많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는데 일정을 조율하던 중 체포됐다며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낮 2시 법원에서 체포적부심을 받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고 씨에 대한 체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은 고 씨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정 회장은 폭력 사태의 책임은 경찰에게 있다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9시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서울 종로경찰서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정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망자가 나온 것은 경찰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침착하라, 폭력을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집회를 주도했고 다만 경찰이 과잉으로 대감으로써 사람이 다치고 죽게 된 겁니다. 지난달 28일부터 3차례나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정 회장은 체포영장이 신청되고 나서야 집회 후 한 달 만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자신은 지난 5일 창당한 새누리당의 간부로서 대선 준비를 하느라 바빴다고 말했습니다. 공당의 사무총장을 대선 기간 중에 부르는 것은 정치 탄압입니다. 탄핵 선고 당일인 지난달 10일 탄핵 반대 집회에서 사회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는 가운데 분위기가 과열됐고 참가자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태극기를 들고 피를 흘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경찰은 집회 당시 기자들을 폭행한 참가자 8명을 입건한 데 이어 경찰 부상과 장비 파손에 대해서도 주최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위험도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단계별 대응 지침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너무 느슨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죠.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프랑스의 파리시는 미세먼지 오염 수치가 우리나라 기준의 3분의 1만 돼도 차량 2부제에 들어갑니다. 연중기획 공기는 생명이다. 파리 배재학 특파원입니다. 에펠탑이 형체만 보일 정도로 대기 오염이 심했던 지난 연말, 파리시는 곧바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하루 50억 원의 예산이 드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나흘 연속 시행했습니다. 이때 파리시의 미세먼지 오염 수치는 세제곱미터당 80 마이크로그램. 이 수치를 지난달 우리나라 수도권에 적용하면 사흘에 한 번꼴로 시민 차량 2부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민간 부문 비상 저감 조치는 아예 없지만 시민들이 자율로 참여하는 기준도 프랑스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파리 시민들은 불편하긴 하지만 더 나은 공기를 위한 조치에 불만은 크지 않습니다. Oui, il faut respecter. Oui, il faut respecter, c'est très important. Ça, c'est vrai. C'est vrai que c'est gênant, mais nous, on prend le métro, on prend le bus, on a quand même des moyens de transport à côté de la maison. Donc ça... 파리시는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고 오는 2025년까지 도심에서 경유차를 완전히 퇴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oi, j'aimerais qu'on atteigne ces seuils. Dans un deuxième temps, améliorons la loi pour sauver encore tous les gens qu'on peut sauver. 지난 2일에는 7km에 이르는 생강변의 차로를 아예 없앴습니다.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 시민들을 위한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우리가 배워야 할 대목입니다. 파리에서 SBS 배재학입니다. 주요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을 검증하는 4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식수 전용댐 공약을 살펴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홍준표식 식수 정책은 전국에 식수 전용댐을 건설해 가정에 1급수를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흐르는 강물은 수질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강 최상류에 댐을 쌓아 이 물을 식수로 쓰자는 겁니다. 이 식수 정책을 바꾸지 않고는 휘발유보다 더 비싼 생수 페트병을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됩니다. 식수댐은 지난해 홍준표 후보가 경남지사로 재임할 때 도내 추진 사업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 비용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댐 하나에 6, 7천억 원 정도가 필요해 전국 주요 강에 식수댐을 지으려면 수조 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국정감사 때 식수댐의 경제성을 놓고 국토교통부가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적도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식수원을 강에서 댐으로 바꾸면 하천 수질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강을 막고 새로운 개발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은 곤란합니다. 본류를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자꾸만 반복해서 하시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홍준표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유럽 43개 나라와 일본에선 식수댐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면서 기존 댐을 아예 식수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유성재입니다. SBS가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내일 5개 정당 대통령 후보를 초청해 첫 TV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후보 등록을 목전에 두고 열리는 만큼 대선에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대선 후보 간 TV 토론이 처음 이뤄진 건 1997년 15대 대선 때입니다.
당시 김대중 후보는 토론회에서 준비된 대통령이란 이미지 부각에 성공해 당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초고속 통신망을 건설하기 위해서 CATV 케이블 같은 거 이런 것을 활용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완성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지난 대선 땐 박근혜, 문재인 양강 대결에 이정희 후보가 변수가 된 모양새였습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SBS가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5개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초청해 내일 첫 TV 토론회를 갖습니다. 추첨에 따라 자리는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문재인 후보 순으로 앉게 됩니다. 외나무다리에서 다시 만난 문재인, 안철수 후보. 이번 토론회를 양강구도를 깨는 계기로 삼겠다는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 토론회는 크게 정책 검증과 주도권 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특히 주도권 토론에서 최소 3명을 상대로 질문할 수 있어 누가 누구를 상대로 공격을 집중할지 관심입니다. 토론회는 내일 오전에 녹화한 뒤 밤 10시부터 2시간여 동안 방송됩니다. 토론을 생생하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녹화한 내용을 어떤 편집 작업도 없이 방송할 예정입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사흘 전 국내 여자 골프 개막전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이정은 선수는 효녀 골퍼로 불리는데요. 불편한 몸에도 자신을 뒷바라지해준 아버지와 아름다운 동행으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휠체어를 탄 아버지가 운전대를 잡으면 딸이 골프백을 차에 싣고 대회장으로 이동합니다. 21살 이정은의 하루는 늘 아버지와 함께 시작됩니다. 열심히 하고 와. 시즌 내내 이렇게 전국을 누비는 아버지 이정호 씨는 17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고도 딸을 위해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제일 행복하죠. 이렇게 또 딸이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운전밖에 없어요. 눈물겨운 뒷바라지에 힘입어 지난해 신인왕에 오른 이정은은 상금을 모아 아버지께 전동 휠체어를 선물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계속 밀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시길래 상금이 들어오자마자 그거를 선물해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첫 우승의 감격을 맛봤습니다. 아빠 나 우승했어. 아버지와 아름다운 동행은 그렇게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승을 하는 그 상상을 되게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로 이렇게 직접 보여드려서 너무 제 자신이 뿌듯해요. 이정은은 내일 개막하는 삼천리 투게더 오픈에서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도전을 이어갑니다. 가족을 행복하게 해드려야겠다라는 목표가 되게 컸는데요. 즐겁게 생활하고 싶어요. SBS 하성룡입니다. 프로야구 NC 해커투스의 멋진 수비 감상해 보시죠. 총알 같은 타구를 그야말로 본능적으로 잡아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공기가 탁했습니다. 옅은 황사가 우리나라 높은 상공을 통과하면서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줬기 때문인데요. 오늘 남아있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내일은 경기도와 영서지방은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서울과 충청도, 전북지방은 오전까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좀 잦아들지만 건조한 봄바람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오늘보다 차갑게 느껴지겠고요. 낮 기온은 큰 폭으로 올라서 오늘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경기 동부와 영서지방은 오후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 그리고 영남지방으로는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고 남부 내륙 지역은 소나기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중부지방에,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19 감싸기 의혹의 대상이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된 오늘, 공교롭게도 저희가 부산 LCT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또 다른 제19 감싸기 의혹을 보도해드렸습니다. 거하게 맞서서 정의를 지켜야 하는 검찰이 제19를 감싸면은 힘없는 국민은 믿고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김광준 전 검사, 김형준 전 검사,
진경준 전 검사장을 비롯해서 과거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